다시 돌아온 알쓸 축잡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3포트 챔피언스리그 3포트 팀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팀 마르세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다시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중에 하나죠. 네. 역사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그 마르세유가 더 명문이긴 하거든요. 역사만 놓고 보면요. 네.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팀이 원래 1992-93 시즌 이때가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로 유러피안컵에서 명칭을 바꿨을 때였어요. 네. 예, 그때 최초 챔피언이 바로 이제 마르세유였습니다. 초대 챔피언. 예, AC 밀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2010-11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갔고 2011-12 시즌에 8강 갔지만은 네. 이후로는 항상 그 조별리그에서 광탈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르세유 공격수인 오바메양이 우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경쟁을 해야 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 8강 이상 진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르세유도 조금 더 높은 곳을 갈망하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팀 분위기가 예.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라비오하고 로우라는 그 두 선수가 주먹다짐을 한 거예요. 야, 진짜 복싱.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체르비 감독이, 여기 이제 감독이 데체르비거든요. 네네. 브라이턴 감독이었던. 예, 그 잉글랜드 펍에서 싸우는 것 같았다. 야. 예,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두 선수는 모두 그러니까 로우 먼저 이제 볼리오나로 이적을 했고, 네. 그리고 라비오는 AC 밀라노. 둘 다 그냥 쫓겨나듯이 나간 거죠. 예, 쫓겨나듯이 나갔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의 팀이 맞대결이 A매치 브레이크 이후 9월 14일에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 라비오는 이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싸운 일이 있다 보니까 선수를 급작스럽게 내보냈고,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그 마르세유가 데드라인에만 무려 4명을 영입을 했거든요. 일단 그 이탈리아 대표팀 왼쪽 풀백이기도 한 에메르송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했고, 또 이제 그 웨스트햄에서 또 다른 센터백인 그 아게르드도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라이턴 미드필더인 맷 오라일리, 그리고 또 이제 인테르 수비수인 파바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라비오 나간 자리는 오라일리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로우는 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윙이 나갔는데 영입한 선수가 센터백 2명과 풀백 1명이에요. 오히려 좀 수비 쪽에 좀 보강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3백으로 고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파바르도 바이언 팬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바르가 가장 잘하는 거는 3백의 스토퍼예요. 그렇죠. 오른쪽 스토퍼. 네, 그냥 윙에서는 공격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센터백으로는 풋백이 센터백으로는 약간 수비력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바르 영입도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마르세유의 일정을 살펴보면 홈에서 리버풀, 아탈란타, 아약스와 뉴캐슬을 만나게 되겠고요. 원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브리에, 스포르팅, 그리고 생질로앙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 유로파리그를 보셨더라면 굉장히 익숙한 팀이죠. 예. 보데글림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트가 이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 토트넘하고 붙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침내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게 구단 역사상 최초이자 북극해 팀 최초인데요. 근데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트리아 팀인 슈투르그라츠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 거둬서 원정에서는 1대2로 패했지만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팀이 좀 홈에서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팀 자체가 사실 202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성과를 올리는 팀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북극해 팀들이 노르웨이 리그에 들어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0년인가? 네. 그때로 70년대로 기억하거든요. 8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노르웨이 리그에 편입이 됐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2020년대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네. 먼저 2021-22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때 조별리그에서 무리뉴의 로마를 대파해가지고 깜짝 놀래키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올랐고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그 쿠누트센 감독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비에르칸 감독이 이제 팀을 오랜 기간 지도를 했었는데요. 팀이 이제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었다가 하지만 비에르칸 감독이 이제 1부 리그로 다시 승격을 시켰고요. 네. 그때 이제 수석 코치가 쿠누트센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물려받아서 감독직에 오른 다음에 데뷔 시즌에는 11위에 그쳤어요. 이때마다도 노르웨이 매체들 보도들 보면은 쿠누트센 잘라라 이런 얘기가 많았대요. 예. 하지만은 구단에서 믿고 갔고 심지어 저 비에이르칸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이제 감독하다가 단장이 됐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한 칸씩 올라간 거예요. 감독이 단장되고 수석 코치가 감독이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신뢰를 줬는데 그 두 번째 시즌 승격하고 두 번째 시즌에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승 그리고 2위 그리고 우승 이렇게 4번의 우승을 차지한 건데 참고로 보데글림트의 노르웨이 리그 우승이 4번입니다. 야, 이 4번을 모두 이 크누트센 감독이 다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쿠누트센 감독이 지금 워낙 그러니까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네. 뭐 가장 최근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설에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드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걸림돌이 뭐냐면요. 쿠누트센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 그 리그 페이스가 6경기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떠날 수는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이면은 그러면 쿠누트센 감독이 그동안도 사실 그전에도 아약스 감독설도 있었고 셀틱도 있었고 그리고 브라이턴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남았어요 팀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시즌 끝까지는 있어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감독도 좀 빅클럽을 맡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보데글림트와 좀 크누트센 감독이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데글림트 아까 홈에서 진짜 깡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왜냐면은 인조잔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1991년까지는 스파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얼음 위에서 훈련했더라고요. 안 미끄러지게 스파이크. 예, 예. 눈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특히 겨울에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11월, 12월 막 이때 보대 원정 가는 팀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무리뉴도 그래서 대파 당한 거기도 예. 하고요. 사실 토트넘은 따뜻한 봄에 했어요. 별 그 큰 차이 없을 때. 예. 예. 어쨌건 근데 보대가 진짜 홈깡패인 게 1부 리그 승격 이후 유럽 대항전 통산 성적을 보면요. 홈에서는 31승 1무 6패, 승점 94점, 경기당 2.5점, 예. 승률도 82%고요. 경기당 득점도 2.8골에 경기당 실점이 0.9골이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8승 12무 18패, 승점 36점, 경기당 승점 1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홈으로 부르게 되면 그 원정을 떠나오는 팀은 멀리 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원정을 가게 되면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유럽 팀들이 인조잔디에서 뛰면은 적응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인조잔디를 어려서부터 밟는 일도 있고 한데 유럽 쪽은 어지간한 팀들은 다 천연잔디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 인조잔디용 스파이크가 있는 거를 알아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발에 맞지 않으니까 예. 이게 인조잔디는 좀 다르거든요. 스파이크라던가 이런 게 안 그러면 미끄러지고 해서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평생 신어온 게 있는데 네. 예, 좀 안 맞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과 좀 포메이션 이런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일정은 아니고 그냥 대진인 건데요. 네네네. 예, 그 맨시티, 도르트문트,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과 또 만나고요. 네.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 그리고 모나코, 갈라타사라이 이렇게 붙는데 뭐 예, 일정이 쉽진 않죠. 그렇죠. 굉장히 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팀은 이제 4-3-3 쓰는데 저기 왼쪽 풀백 비에르칸 있죠. 네. 저게 이제 아까 그 원래 보대 감독이었고 단장도 했던 비에르칸 아들입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 살트네스, 예프엔 그리고 또 이제 네. 베르그 이런 선수들 하우게 다 보대 출신이에요. 어. 여기 보대 출신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쨌든 이 노르웨이 리그 최강자다 보니까 좀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예. 어쨌건 어려서부터 같이 뛰었던 그것도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볼 차던 선수들이 많다. 사실 하우게라던가 뭐 비에르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이적도 했었거든요. 이적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베르그도 그렇고.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어쨌건 간에 조직력 하나는 끝내준다. 네, 라고 할 수 어쨌든 있겠습니다. 이 팀워크 하나는 끝내주는 보데글림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뭐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제 체코 팀이죠. 네. 예, 지난 시즌 체코 챔피언이 되면서 6년 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복귀를 했는데, 근데 6년 전에 이 팀이 나갔을 때 되게 대진 이거 추첨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드진드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예.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야. 인테르 이름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냥. 예. 네. 이때는 상위 2개 팀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죽음의 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팀은 대진부터 볼게요. 대진 안 좋습니다. 결과는 또 안 좋아요. 예. 그냥 뭐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이 팀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 뭐냐면요. 보데를 홈에서 만난다. 그렇죠. 예, 하지만은 이제 인테르, 아탈란타 원정 가고요. 그리고 아스널과 홈 경기 한 다음에 근데 아스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빌바오, 토트넘 또 원정 가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파포스 원정. 네. 이게 파포스가 차라리 홈이었으면은 한 2승은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보데글림트랑 이렇게 네. 해서 좀 노려볼 만한데 토너먼트 진출 확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최하, 최저 예. 4위입니다. 예. 현재요. 그러니까 그 보데글림트랑 칼라박이랑 이제 그 카이라트 이렇게 네. 세 팀이 더 밑에 있거든요. 사실 파포스 같은 경우나 코펜하겐이나 이런 팀들은 슬라비아 프라하보다 순위가 더 밑에 있는 팀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이 더 대진이 좋다라는 소리인 거죠. 네, 예. 이 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특이한 건 아약스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렇죠. 아약스는 이보다 더 윗순위 팀인데도 저렇게 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 그나마 미드 구석은 바로 이제 트르피소프스키 감독인 거거든요. 이 감독이 이제 2018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팀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오른 게 3번이거든요. 그런데 그 3번 중에 2번이 이 감독 체제에서 간 거고요. 2번의 체코 챔피언과 3번의 체코컵 챔피언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근데 이 팀이 그러니까 체코컵 챔피언이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절반 가까이를 이 감독이 한 거고, 그리고 이 팀의 유럽 대항전 역사도 보면요. 네. 유로파리그 진출 6번 중에 4번이 이 감독 때. 이야. 거기다가 이제 16강과 8강을 2번 간 적이 오.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물론 이게 컨퍼런스 리그는 이 감독 부임하고 나서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예. 2번 다 이제 이 감독 때 갔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도 뭐 이 감독이 많이 이끌었었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감독이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선호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 3-4-3을 주로 썼어요. 네. 네, 근데 이 감독이 나름 유연해요.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는 감독인데 말릭 디우프라고 왼쪽 윙백을 보던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고요. 네. 네, 거액에 이적했어요. 2,200만 유로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대체자로 영입한 야보르체크 선수가 훈련 도중에 7월 6일에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 예. 일단 예상 부상 시간은 225일로 예.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리그 페이스 때는 못 오죠. 2월 15일 복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뭐 시즌 초반에는 지무르질리를 선발로 썼어요. 왼쪽 윙백으로 활용을 했는데 네.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첫 5경기에서 3승 2무 그러니까 무승부가 2번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지무르질리를 아예 빼버리고 4-3-3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3승 2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4-3-3을 바꾸고는 2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무질리는 아마도 판매 대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리피소프스키 감독이 그 2018년에 지휘봉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요. 네. 유럽 10개 상위 10개 리그 팀들 중이죠. 이건 팀들 중에서 홈 승리가 가장 많아요. 114승. 여기도 홈에서 극강이다. 네. 예.
맨시티가 112승으로 2위고 리버풀이 108승으로 3위고 바르셀로나가 107승으로 4위고 포르투가 106승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106승으로 공동 5위입니다. 다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는 팀들이 있고 그보다도 더 많은 승리를 거둔 프라하였어요. 예.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리스 명문팀이죠. 올림피아코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림피아코스는 사실 그리스 최강자였죠. 네. 물론 뭐 파나티나이코스랑 굉장히 오랜 기간 강한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은 한 2000년대 들어서면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올림피아코스가 독주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 때까지 계속 우승을 차지했었으나 이제 2022-23 시즌에 좀 흔들리면서 3위에 그쳤고 네. 예, 그 다음 시즌도 3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딜리바르 감독이 부임하고서는 지난 시즌에 리그와 컵 2관왕을 차지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만딜리바르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 하브리그 팀들을 상당히 많이 맡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솔직히 우승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어요.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2006-07 시즌에 2부 리그 우승. 예, 이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세비야 감독을 하면서부터는 우승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비야 지휘봉을 잡고 2022-23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를 후반기 때 맡아서는 2023-24 시즌이요. 바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컵 리그 2관왕을 차지한 거죠. 확실히 이 올림피아코스로 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트로피 운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에서 조금 막판 영입들이 있었어요. 네네. 데드라인에 만차와 타레미, 그리고 포덴세 이렇게 세 명을 영입을 한 건데 특히 이제 타레미와 포덴세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챔피언스리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팀의 좀 일정과 포메이션을 알아볼 텐데 이 팀은 파포스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요. 마지막 경기는 아약스와 치르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저는 일정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홈에서 해볼 만한 팀들 만나거든요. 네. 파포스, PSV 에인토벤, 레알 마드리드가 힘들지만은 그렇죠. 레버쿠젠 여기 올림피아코스가 원래 그 응원 열기가 뜨겁잖아요. 완전히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원정 팀들의 지옥으로 불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카이랏 원정 네. 또 떠나야 돼요. 네, 원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포르투갈의 명문이죠. 스포르팅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스포르팅이 포르투갈의 명문이라고 하고 3대 구단으로 불리긴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벤피카와 포르투가 양강이고요. 그렇죠. 스포르팅은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격차가 있어요. 벤피카 포르투와는. 네.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2001-02 시즌 리그 우승이 마지막이었고 오랜 기간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아모린 감독이 많이 놀림을 받고 있지만은 네. 아모린 감독 시대가 황금기였죠. 네, 그렇죠. 예, 그가 아모린 감독 데뷔 시즌에는 4위에 그쳤으나 이후 두 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도 아모린 감독이 중간까지 맡았으니까 예,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맨유도 어쨌든 이 스포르팅에서 보인 성적을 기반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아모린 감독 때는 리그 우승만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컵 대회 우승은 없었는데 후이 보르제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네. 지난 시즌에 어쨌건 뭐 중도 부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리그와 컵 더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 시즌 스포팅은 좀 부침이 심했죠. 솔직히 아모림 떠나기 전까지 성적 괴물이었어요. 네. 괜히 메뉴가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첫 11경기 리그에서 전승이었어요. 야.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승 1무 골득실 플러스 7로 리버풀에 이어서 2위였거든요. 네, 맨시티 4대1로 잡은 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아모림도 주가를 크게 높이고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도 이때 주가를 크게 높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아모림이 맨유로 떠나면서 주앙 페레이라가 이제 감독에 부임을 했는데 네. 첫 경기는 6대0 대승 거두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스날한테 5대1 대패. 그리고 또 이제 산타클라라한테 0대1 패, 그리고 모레이넨스한테 또 1대2 패, 그 클럽 뿌리의 원정 챔피언스리그 이것도 1대2로 패하면서
와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은 안 되겠다 아하. 얘기가 나오면서 경질이 됐고요. 네, 빠르게 네. 경질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이 보르헤스 감독이 부임을 한 건데 원래 후이 보르헤스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풋백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다소 부침이 있었어요. 부임하고 네네. 나서.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스포팅 자체가 아모린 감독의 3-4-2-1 포메이션에 맞춰진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 한 2월 좀 지나서부터는 3-4-3으로 아예 전환을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예, 그 정도로 이제 유연성이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시즌 초반에는 일단 본인이 선호하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내 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은 슈퍼컵에서 그 포르투갈 슈퍼컵에서 벤피카한테 0대1로 패하면서 우승에 실패했고요. 아하. 포르투갈 리그에서 첫 3경기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나갔으나 네. 포르투갈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좀 포르투는 넘기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팀 같은 경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은 주전 공격수였던 요케레스 그리고 요케레스 백업이었던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케레스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였던 하더까지 떠났습니다. 하더가 이제 라이프치히가 급하게 막판에 영입을 했죠. 네네. 예, 오펜다 떠나면서요. 예, 대신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를 가장 먼저 영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더마저 떠나니까 이제 그 그리스 공격수인 이오아니디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네, 루이스 수아레즈 이름 좋네요. 예. 네, 그러면 이 팀의 일정과 포메이션 뭐 4-2-3-1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4-2-3-1 사용하고 있고요. 일정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카이랏을 홈에서 만난다는 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홈 일정이 괜찮아요. 네. 마르세유 홈에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클럽 브리에도 홈에서 만나는 거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리 생제맹을 홈에서 만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원정은 좀 어려워요. 네, 예. 원정이 다 까다롭죠. 나폴리, 유벤투스, 네. 미넨, 아틀레틱 클루브. 네, 예. 그러니까 4번 포트에서 아틀레틱 클루비과 만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가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 콘테 나폴리 네. 알아보겠습니다. 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콘테가 부임하자마자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리그의 콘테. 예, 그러면서 나폴리 구단 역사상 4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근데 이 나폴리가 정말 콘테의 팀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득점력은 공격력은 좋지 못했거든요. 팀 득점 59골로 6위였고요. 경기당 슈팅도 13.3회로 9위였고요. 경기당 키패스도 10.3회로 공동 7위였고요. 그 점유율도 54.3%로 7위였습니다.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축구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단단한 수비와 한 골 승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금 공격 보강에 나섰습니다. 뭐 노아랑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로렌츠 루카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케빈 더브레이너 아무래도 이제 그 창의성을 더해줄 선수를 영입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은 이 팀에 조금 리그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악재가 발생을 했죠. 간판 공격수인 루카쿠가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도 제외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나폴리는 급하게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호일룬을 임대로 데려왔고 그렇죠. 또 이제 예전에 나폴리 우승했을 때 김민재 선수랑 같이 뛰었던 미드필더와 윙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엘마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좀 임대를 데려온 나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콘테는 리그죠. 네. 리그에서는 극강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 심지어 세리에 B도 우승했었고요. 그렇죠. 감독 초기에 바리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세리에 A 우승만 5번에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한 번 차지를 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도리어 데뷔 시즌이 가장 잘했어요. 저때 이제 8강 가고요. 예. 그다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그다음에 예. 첼시 이끌고 16강 갔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인텔에서 연달아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그렇죠. 토트넘에서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토트넘을 제외하면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었잖아요. 네. 다들. 근데 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 콘테 입장에서도 조금은 오게티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팀의 일정과 포메이션을 좀 알아볼 텐데 사실 콘테 하면 좀 백스리가 좀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나폴리에서는 백4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433 아니면 4141 이렇게 표기를 하긴 하는데요. 대신 이제 윙에 맥토미니를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네. 더브라이너가 오면서 더더욱 이제 그 맥토미니 측면으로 지금 돌려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진 같은 경우는 첼시, 맨시티, 프랑크푸르트, 벤피카, 스포팅, PSV, 카라박, 코펜하겐.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무난하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 팀 네덜란드의 2강 팀이라고 볼 수 있는 아약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팅가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헤이팅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선수 은퇴하고 나서는 아약스 유스 감독을 연령대별 감독을 차례대로 맡았다가 음흠. 거다가 이제 그 막판에 아약스 임시 감독을 하면서 팀을 살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웨스트햄 수석 코치를 모에스 밑에서 하고 모에스 밑에서 에버턴 시절 선수도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슬롯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리버풀에서 수석 코치를 상당히 잘한다는 평가를 듣다가 네. 이제 그 아약스 감독에 부임하게 된 건데요. 그렇죠. 아약스가 왜 경험이 적은 헤이팅가를 과감하게 감독에 선임을 했느냐? 네. 원래 여기도 테나흐 감독 때 황금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데뷔 시즌만 2위였고 그 다음에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심지어 챔피언스리그도 4강까지 가고 그러면서 황금기를 구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테나흐가 떠나고 나서 카이저 감독이 부임했을 때 그때 굉장히 흔들렸죠.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 그래도 헤이팅가가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원래 헤이팅가 이전에는 이 팀이 18경기에서 9승 7무 2패였는데 헤이팅가가 부임하고 나서 임시 감독이 때 16경기 11승 2무 3패였습니다. 두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2승을 더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반십 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파리올리 이 사람은 이제 그 데체르비의 수석 코치였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역량이 있는 수석 코치라는 소리 들었는데 여전히 우승에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헤이팅가로 가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헤이팅가는 수석 코치할 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리버풀 수석 코치를 하면서도 흐라벤베르 6번으로 완전히 변신에 성공시킨 게 헤이팅가의 공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하지만은 시즌 초반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는 다 2승을 거두긴 했는데 원정에서 고어헤드 이글스한테 2대2 무승부, 그리고 볼렌탐한테 1대1 무승부. 사실 아약스는 다 잡아야 되는 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수석 코치한 감독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수석 코치 중에 한 명이 레인더러스예요. 레인더러스가 클럽 밑에서 리버풀 수석 코치하면서 굉장히 주가를 높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임앵원에서도 약간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레드불 잘츠부르크, 여기는 오스트리아 리그 우승이 당연한 팀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경질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레인더스는 현재 펩 밑에서 맨시티 수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코치와 감독은 아무래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감독은 선수단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수석 코치는 뭐 기본적으로 전술만 짜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헤이팅가가 얼마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이번 시즌 판가름 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의 이적 시장도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핵심 자원이 3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엘 하토랑 이제 그 브로비랑 그리고 베르트랑 트라우레가 떠났는데요. 네네. 대신 이 3명을 메우기 위해 이제 그 라울 모로랑 그리고 이타쿠라코 그리고 돌베리, 특히 이제 브로비가 막판에 떠났기 때문에 네. 돌베리를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다시 리턴 시킨 겁니다. 제가 이 돌베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좀 반갑긴 하네요. 네. 네, 이 팀의 대진표 그리고 포메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백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라박 원정도 떠나야 되고요. 예, 조금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약스라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헤이팅하 감독이 빨리 감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팀 네덜란드의 또 다른 강호입니다. PSV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PS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동안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약스랑 PSV가 최고 명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나흐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연달아서 우승에 4번 연속 실패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시즌 슬롯이 페이노트 감독으로 우승을 하면서
5시즌 연속 우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PSV한테는 상당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피터 부슈 감독이 부임하고 2시즌 연속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PSV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는 그래도 PSV가 어느 정도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팀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은 조금 변화가 컸어요. 그러니까 뭐 노아랑이라던가 그 이제 말릭 틸만이라던가 바카요코라던가 이제 보스칼리 같은 선수들이 떠났거든요. 음흠. 예, 믹대용도 떠났고요. 네. 예, 그리고 주전 골키퍼였던 와일터 베니테스도 떠났는데요. 대신 이제 플레아랑 뭐 여러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네. 예, 반문의 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그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었던 네. 플레아가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보아두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의 대진표와 또 포메이션 알아보겠습니다. 이 팀은 홈에서 좀 쉽진 않아요. 네. 바이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나폴리와 생질로앙 이렇게 만나게 되겠고요. 원정도 더 어렵죠. 네, 더 어렵죠. 예, 안필드 원정. 그렇죠. 그리고 뭐 레버쿠젠 원정이 그나마 쉬워 보일 정도예요. 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원정, 뉴캐슬 원정. 그러니까요. 예. 이 팀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예. 네, 그러면 마지막 팀 제가 좋아하는 팀이죠. 우리 토트넘 핫스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정말 기묘한 시즌이었죠. 예. 예, 리그에서는 구단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17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고요. 진짜 강등 바로 위였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밑에 깔아주는 세 팀이 워낙 성적이 나빴길래 맞아요. 예, 잘릴 수 있었지만은 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17위를 기록한 그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 17에 뭔가 인연이 있었던 지난해였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을 끝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죠. 원래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멤버였던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만 남아 있었는데 그 손흥민마저 팀을 떠났고요. 그리고 무려 25년간 팀의 회장직을 수행했었던 다니엘 레비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올해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오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공격 영입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떠났고 대신 이제 쿠두스, 사비 시몬스, 텔은 제끼고요. 예, 무하니까지 영입을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판매는 좀 못했고요. 네. 예, 판매는 진짜 못했고 그래도 영입에서 공격 영입에 상당히 집중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좀 괜찮은 출발을 알렸어요. 뭐 파리 생제르맹과의 UEFA 슈퍼컵에서 비록 뭐 승부차기 끝에 패했지만은 그래도 2대2 무승부를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그렇죠. 막판 2실점으로 아쉽게 2대2 무승부가 됐었던 거였고요. 이강인 선수의 팀이 어느 정도 바꿔놨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번리와의 개막전 3대0 대승. 그리고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뭐 맨시티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두 개의 다른 팀으로 승리를 거둔 세 번째 감독이 됐거든요. 무리뉴, 콘테 그리고 프랑크 감독인 건데 하지만 본머스전에서는 졸전 끝에 0대1로 패했죠. 그러니까 그 프랑크 감독이 상당히 단단한 팀을 잘 만들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세밀함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제 약팀을 상대로 잘 잡을 수 있을까가 조금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나마 위안이하면 챔피언스리그는 강팀들과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이 마티스텔의 얼굴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텔이 왜 나온 거냐면요.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6명이 제외됐거든요. 네. 메디슨과 클롭세스키 그리고 드라구시는 부상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마는 지각 문제 때문에 네. 예, 상습적 지각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됐고요. 타카이 코타도 현재는 부상 중이긴 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부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2인 로스터에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마티스텔을 그 임대했을 때까지 금액까지 하면은 거기다 옵션까지 더하면 5천만 유로에 영입했어요. 비싸게 영입한 건데 이 선수가 명단 제외된 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네. 예. 도대체 텔은 왜 사왔냐? 예.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그런 토트넘이었고요. 토트넘의 이 대진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포메이션도 알아볼 텐데 어쨌든 도르트문트 홈에서 일단 부르게 됐고요. 파리 원정, 프랑크푸르트 원정, 보데글림트 원정. 저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도 토트넘은 일정 잘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파리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팀. 심지어 그 달순의 김 실장은
우리 파리 상대로 비겼다 이 그쵸. 얘기도 하더라고요. 파리 뭐 네 할만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그 시모스를 데드라인에 영입을 했잖아요. 예. 무한이랑.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할 거예요. 일단 뭐 시모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설 거고요. 솔랑키가 시즌 초반 약간 부상 후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무한이를 톱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히샬리송을 왼쪽 윙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투톱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히샬리송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프랑크 감독은 투톱도 많이 썼거든요. 위사와 이제 그 은베모를 투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특히 3백 쓸 때는 투톱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3백을 활용할 때 특히 강호들과의 경기 때 파리 생제맹전도 3백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무아니와 솔랑키를 투톱으로 아니면 히샬리송을 투톱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토트넘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포트3를 알아봤는데 어쨌든 포트4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팀들이 포트3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